자, 그러면 또 우리 일당백 기자죠. 기자 100명보다 사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훨씬 더 놀라운 취재력과 정리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보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기자 100명보다 뛰어난 게 있죠. 뭐죠? 가성비. 무슨 말씀이세요? 100명보다는 인건비가 좀 낮으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의 꼼꼼한 경영. 아이고 아닙니다. 네. 비용 절감. 예, A4지 이면지 써라. 예. 종이컵 쓰지 말고 텀블러 써라. 아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이죠. 5년째 쓰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김프로님도 예외 없이 음.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3%의 짠물 경영입니다. 마른 오징어 쥐어 짜야 됩니다. 네. 가만있어, 일로 와봐. 저요? 뭐 이렇게 여기 뭐 묻었어. 콧물입니다. 아유, 이거 콧물이야. 아니, 코 밑에 당연히 콧물이 있어야지. 뭘 궁금해하세요 그런 거를. 자, 뉴스 갑시다. 예, 저는 FOMC 하기 전에 네. 그 전날 그 뉴욕 증시에서 좀 빠지길래 학생 주임 선생님 오기 전에 좀 눈치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눈치를 보다가 이게 얼마나 혼날까 눈치를 보니까 별로 안 혼낼 것 같은가 봐요. 그래갖고 새빨갛습니다. 증시가 새빨가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국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1%, 나스닥 1.6, S&P가 제가 종료가 안 됐는데 1.46.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초반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거의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밤새 시장이에요. 예. 오. 그럼 여기다가 요 직선 그대로 연결하면 우리 코스피 그렇게 가야죠. 가 되기를 지금 기대를 기대한다고요?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S&P가 한 달 동안 6% 정도 올랐었거든요. 나스닥은 한 10% 올랐고, 근데 그 1954년 이후에 S&P 지수가 전년에 하락하고 1월에 5% 이상 오른 5번의 사례가 있는데 그 해 지수가 30% 올랐다. 그 5번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이거 참 좋아해요.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과거를 뭐 물론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뭐 빠질 때 빠지더라도 뭐 기분 나쁜 거보다는 좀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식의 콘트작 접근은 어제 저녁에 또 우리 강환국 작가, 그렇죠. 박세익 전무와 함께 했었죠. 예.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저녁 방송 살짝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시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있는 뉴스는 아닌데요. 우리의 경제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벌어지는 소득 격차, 근로소득 상위 20% 연봉이 하위 20%의 15배다. 15배. 네, 상위 20%가 하위 20%의 15배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OBS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게 크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 16.3배였다가 2019년에 14.6배로 감소했다가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위 20%라도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가 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대충 2천 몇백만 원 잡고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야? 왜냐면 파타임? 파타임이 많으셔갖고 한 몇백만 원 안 되시죠? 한 6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우린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라. 비정규직 없는. 네,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잖아. 저희가 뭐 잘한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저희는 그렇다는 거죠. 그 생각 못했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상위 20% 근로자 소득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상위 20%? 예. 한 1억? 1억쯤은 되겠죠, 그죠? 거의 정확합니다. 9,898만 원. 그리고 하위 20%는 654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저 하위 소득자들하고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상위 직급자가 2017년 그러니까 상위 20%가 2017년에서 2021년에 12.9%가 늘었거든요, 소득이. 네. 근데 하위 근로자 소득은 21.6%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위 20%의 인상률이 더 높기는 합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네.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는 4천만 원입니다. 전체 근로자 따져갖고 전체 한 2천만 명 정도의 일인 평균 급여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최상위 0.1%는 9억 5천만 원, 한 2만 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2만 명? 예.
2천만 명 중에 2만 명이니까 0. 그러니까 2만 명 평균이 9억이라는 1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접자가 3만 1,000명이거든. 예. 3만 1,000분 정도 되는데 아, 2만 분이 9억. 근데 이것도 말이 뭐 9억이지 뭐 수십억 수백억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분들도 있을 건데 평균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상위 1% 평균 급여는 3억입니다. 상위 1% 평균은 3억. 예, 야, 그럼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갔어. 2천만 명 기준으로 해서 1%라고 하면 한 20만 명 정도 되겠죠. 많이 그럼 올라갔어. 그분 정도가 한 3억 정도 될 거고 네. 상위 지점인 상위 50% 아니 이거 이 정도 되는 거 이 통계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되게 이 통계를 보면서 다양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되게 높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약간 SNS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포모를 많이 느껴요. 남들은 뭐 되게 막 떵떵거리고 살고 되게 부자로 살고 나만 되게 막 초라한 것 같고 근데 주변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왜요? 얘기를 안 해요. 아, 본인이 중소기업 다닌다는 이야기를. 예.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구네 아들은 삼성전자 다니는데 뭐 그런 거는 얘기가 근데 엄청 이게 많이 실제로 하고. 몇 년 전에 있었던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에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임원이 될 줄 알았는데 임원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소기업으로 이제 헤드헌팅해서 갔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성그룹에 네네. 부장이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PS라고 프로피셔링 이런 거 다 빼고 네네. 본인이 받는 부장 딱 연봉만 딱 면접 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께서 거기도 꽤 규모 있는 데야. 네. 자동차 부품업체 한 7천억 정도 하는 매출. 어유 매출 이게, 7천억이요? 이게 줄였는데 완전히 뭐 보너스 이런 거 다 줄이고 입사하려고 줄였는데 회장님이 하는 우리 대표이사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구만. 형님, 그게 굉장히 격차. 형님, 네. 6번째입니다 이 얘기. 아 그랬나? 언제까지 그 얘기지? 아니 나 방송에서 처음 한 거야. 아니에요. 아, 그래 했어? 아침에만 한 4번 했고요. 그랬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렇죠. 들어본 적 있으신 분이. 네. 근데 그 여튼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저게 임금 격차 있었어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 실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고 한다. 실수해서라도. 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조금 좋은 학교 있잖아요. 네네. 좋은 학교의 좋은 과 그런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수업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네.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 아 의대 가려고?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가 뭐 야 애들이 딴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저기 뭐 좀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많은 학교들 뭐 지방대라든지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건 오히려 상위직급에도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투자를 할 때도 주변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그렇죠. 돼요. 그래갖고 이런 통계들을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유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평균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살진 않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평균 4천만 원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억대 연봉 받는 거 같고 왜냐하면 억대 연봉 받는 사람만 얘기하거든요. 저 친구 남편 억대 연봉 받는다 그러면은 네네. 그거 받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좀 보면서 너무 이렇게 남의 소득에 그 불안감을 느끼거나 안달감을 느끼기보다는 자기의 스탠스를 잘 유지하면서 하는 게 투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간으로 이런 자산 통계라든지 소득 통계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네네네. 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왜 인스타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 여성분들 왜 저 골프장에서 그 옷 갈아입으면서 친다는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예. 저도 뉴스 봤어요. 예, 뭐 한 3-4벌씩 이렇게 갖고 가서 근데 이제 그 KD 분이 좀 짜증 나실 거 아니에요. 그 계속 가야 되는데 사진 막 50장씩 계속 찍고 있으면 그분들은 그래서 사진 찍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홀은 패스한대요. 예. 골프를 안 치는데 예. 그냥 그 홀은 제끼고.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아시는데 예. 극히 일부분이에요. 뭐 일부분이겠죠. 난 그런 예. 내 앞 팀에 그런 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뭐. 아이 형님. 그 요즘 다 테니스장으로 갔답니다.
텐션이 또 많이 가셨죠. 근데 또 모르죠. 그런 분들이 골프웨어 네. 판매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뭐 협찬 받는 분이실 수도 아니 그러니까 있고. 열심히 그걸 하셔야 되는 분들 그분이 뭐 골프보다 자기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실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골프 뭐 오마카세 이런 게 인스타에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가고 그렇게 많이 아니, 즐기냐 그렇지 호텔 않아요. 맨날 그렇게 가냐 네. 그렇진 않을 거라는 그럼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SNS망을 통해서 확대돼서 계속 돼서 그런 거지.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렇게 것들이 되게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올렸으면은 뭐 예를 들어 오마카세를 먹었다고 이벤트를 그러니까 사진 올렸다 그러면은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저분이 태어나서 처음 드시나 보다 이런 것도 올리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자기가 먹는 밥 한 끼도 소중하게 그래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가죠. 예, 갑자기 조금 길어졌는데 그 IMF가 우리나라 전망치를 0.3% 그러니까요. 포인트 낮췄습니다. 세계는 올리고. 세계는 올리고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7% 전망했는데요. 예. 이게 작년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2%에 비해서 0.3% 포인트 낮아진 거예요. 근데 IMF도 이거 뭐 전망을 하려면 제대로 처음부터 하든가. 작년 7월 전망에 2.9 얘기했다가 2.1로 낮췄다가 10월에 2.1에서 2.0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2.0에서 1.7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게 낮추는 거는 뭐 계속 낮춰왔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 성장률을 올렸는데 우리만 낮췄더라고. 주요국에서. 저도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예. 일본은 1.8 얘기했거든요. 역전됐네. 우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한일 낮아요? 성장률 역전되는 거예요 내년에 올해? 그러니까 전망이 틀리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사실 뭐 IMF가 많이 야박하진 않아요. 이게 IMF가 1.7 얘기했는데 OECD가 1.8, 우리나라 KDI가 1.8, 한국은행이 1.7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1.6, ADB가 1.5라 뭐 그렇게 정부는 아직 리바이스 안 한 거죠? 언제 발표한 수치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네. 0.2% 포인트 올려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건 여전히 악재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그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하고 이제 미국 유럽 경제가 괜찮으면은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는 하향 요인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저는 사실 납득은 잘 안 가요. 일단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보면 그러니까 IMF가 이걸 발표를 하면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설을 해요. 네. 근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평가인데 금융 외환 건전성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샥은 없다. 위기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한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거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삑살이 나면은 유럽 되는 거, 영국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가 원화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원화 시장이 아니라 외화 시장에. 그러니까 그 작년 10월, 11월에 되게 안 좋았던 거는 원화 채권 시장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어떻게 극복을 잘 했는데 이게 만약에 외환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달러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건 좋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구 구조 문제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구 구조 문제가 뭐 올해 뭐 당장 그걸 깎을 만한 요인인가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설명한 건 아닌데 왜 연합뉴스에서 그 고피나스 국제통화 IMF 수석 부총재를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왜 그랬니? 라고 이제 왜 우리를 이렇게 네. 형님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대외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 부문의 둔화 등의 취약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해서 상저하고 이분도 상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저하고 네, 올해 상반기 성장이 둔화됐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요건 이제 경기의 상저하고죠. 아, 그렇죠. 네. 네, IMF 총재가 우리 코스피 주식 찍어주시는 분은 국가의 아니니까. 상저하고는 아니고. 네. 중국 경제의 회복도 한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김프로님은 어떤 부분이 좀 안 아니, 맞다고 저도 보세요? 사실 어제 아주 오랜만에 뭐 공중파에 출연해서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궁색하지만 그 중국의 리오프닝은 사실 글로벌 경제를 상승시키는 견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IMF 올린 것도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올린 거예요, 사실. 근데 리오프닝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예.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긍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미중 관계 속에서 굉장히 난처해져 있는 한국의 포지셔닝이 감안된 건 아닐까.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들을,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오롯이 다 수혜를 예전처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저기 들어가 있다면 그걸 한번 분석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뭐가 좋으냐 그래서 뭐 항공, 여행, 화장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는 저는 크진 않거든요. 이미 한국 포트폴리오가 거기서는 굉장히 좁아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입지가 좁아졌다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입지가 좁아졌다는 표현조차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입지가 없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중간재 쪽에서는 그동안 떨어진 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무역 수지 관련한 수출 분야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정도가 턴어라운드를 해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좀 일본 성장률에도 못 미칠까? 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쨌든 IMF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더 실망한 나라로는 영국도 있는데요. 영국은 마이너스 0.6% 나왔습니다. IMF가 얘기했던 게 주요 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가 0.3 나왔거든요. 근데 영국이 마이너스 0.6.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니 우리가 러시아보다 성장률이 더 낮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면서 브렉시트 회의론도 거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는 4분기 GDP가 0.1% 증가했다.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는데 증가했다라고 해서 유럽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더라. 예. 생각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갔다 온 분들은 경기 나쁘다는 얘기를 잘 안 믿죠. 가는 데마다 사람, 근데 도심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파리, 런던, 뭐 로마, 뭐 바르셀로나 다 사람이 우글우글 하니까. 자, 세 번째 뉴스도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한데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삼성전자 메모리 적자 공포에 인위적 감사는 없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충격이었죠 어제. 그래갖고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3% 넘게 빠졌어요. 네. 근데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잠정치에 비해서 소폭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끝전이 없었거든요. 잠정에는. 네. 잠정은 76조 이렇게 나오면은 76조 5천억 이렇게 끝전이 붙었어요. 끝전이 5천억이에요. 네. 보통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0.5조 뭐 이렇게. 인위적 감사는 없다는 얘기는 전에도 했던 얘기 아니에요? 변화가 있을 줄 알았죠. 그 얘기를 안 해주기를 다른. 우리 기대한 거죠 그냥. 근데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과연 그럴까? 감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우리 투자 줄일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세금 이렇게 깎아준다 그러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삼성전자는 그 과점적 사업자 중에서도 탑레벨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독과점 이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럼 대놓고 우리 가격이 너무 싸니까 공급 줄여갖고 가격 좀 올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적당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뭐 어제 SNS 얘기했던 거는 뭐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봐요. 메모리의 경우에 평택 3, 4기 인프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V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차세대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차세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뭐 늘리거나 이럴란 투자가 아니고 미래 인프라 까는 거, 지금 당장 물건 만드는 거랑 상관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서 필수 클린룸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금이 아니라 그 반도체 만드는 그 막 장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클린룸, 기본적인 공간, 그 클린룸이라는 설비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클린룸 관련한 주식들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생각을 좀 했었고, 캐펙스는 비슷할 거다. 설비 투자는 작년하고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 생산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추진하면 단기간 의미 있는 규모의 비트 그로스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석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단기간에 유의미하게 비트 그로스의 영향이 불가피할 거다. 빗그로스라는 게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메모리 생산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또 DDR5 전환 얘기했거든요. DDR5 전환 우리 사파이어 래피즈 우리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에서 이제 서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DDR5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칩 사이즈 페널티로 빗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게 용어를 자꾸 쓰니까 그런 건데 DDR5가 이게 커요. 그러니까 한 판에 만들어도 이게 커서 똑같은 규모로 들어가더라도 칩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DDR5로 전환이 되게 되면 빗생산,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증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제품이라 재고가 낮아서 그러니까 DDR5를 이미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DDR5 깔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기존에 쌓여 있는 재고랑은 좀 별도의 문제가 생길 거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그냥 거기서 컨퍼런스콜에서 저희 감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기를 기대를 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아 이게 좀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하락도 아까 뭐 우리 건프로가 뭐처럼 얘기하면 뭐처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제 주가 하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울고 싶을 때 아 뺨 맞았다. 많이 올랐다. 네, 그동안 좀 쉬어가자. 그걸 빌미로 하는 거지 뭐 그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공급단의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공급단에서 조금 이렇게 늘리진 않을 거다. 최소한 늘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수요 단위일 거기 때문에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 중국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회복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공급단은 일단 최소한 늘리진 않을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으니까 수요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짧게 우리 저기 얹어서 챗GPT 있잖아요. 챗GPT 네. 그 얘기 안 하면 요새 또 인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챗GPT가 결국 초거대 AI 관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요새 챗GPT가 엄청 느려졌어요. 느려졌다고요? 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GPU가 대부분 들어가요. 인공지능 하려 그러면.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용처가 없었는데 인공지능 가지고 뭐 하냐고 막 그러다가 지금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GPU로만 가능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그 하이퍼클로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AI용 반도체 관련한 투자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AI 반도체 관련한 거대 서버들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또 메모리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메모리 다 들어간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들어간다. 라는 그 얘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있었는데 뚫린다. 그 중에 하나가 뚫리는 모습을 보일 때 메모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제가 뉴스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